어머니, 약속 취소하고 당장 내려와서 설거지 하세요. 여기 공짜로 살잖아요. 202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가 3층 계단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서진의 친구들 5명이 앉아 있었고 제 아들 민석은 소파 구석에서 고개만 떨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희, 올해 67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 부부의 제안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집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지금도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챙겨드릴게요.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는 그때만 해도 다정했습니다. 28배 새댁이었던 그녀는 웃는 얼굴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아들 부부와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진은 아침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었고 손녀 민지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밤새 아기를 돌봐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2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어머니, 빨래 좀 이렇게 개지 마세요. 구겨져요. 어머니 옷 스타일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처음엔 사소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이 전부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 부부 출근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서진의 말은 언제나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민석은요? 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는 말. 그게 제 아들이 10년 동안 제게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방이 너무 좁아요. 어머니 방 좀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어차피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방은 2층에서 제일 큰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화장실도 가까웠죠.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함께 산 그 방. 그래, 알겠다. 저는 3층 다락방 옆 창고로 옮겨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그 공간. 여름엔 찜통처럼 더웠고 겨울엔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3장 덮어도 추웠습니다.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빨래 건조대 때문에 습기가 항상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그 좁은 방 바닥에 앉아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70년 지기 친구 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문정아, 나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나이 들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 저는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말하는 순간 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너 혹시 며느리한테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서진이 잘해줘. 내가 예민한가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힘들 때 열어보세요. 저는 그 봉투를 10년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편지와 함께 집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랬습니다. 영희야, 내가 없어도 당신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오. 이 집은 당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순간 복도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지 학원 보내야 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가?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이미 2년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는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2021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약 드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먹었지. 정말요? 여기 약통에 오늘 거 그대로 있는데요? 분명히 먹었는데.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아, 미안. 내가 깜빡했나 보네.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러시네요. 걱정돼요. 서진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묘한 만족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또 엉뚱한 데 넣으셨네요. 냉장고 아니라 수납장에 있었어요. 제가 아까 본 드라마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렇게 재밌게 보시더니 제목도 기억 못하세요? 현관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또 잃어버리셨어요?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 오는 건가? 어느 날 1층에 사는 김 여사님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무슨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대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진이 이웃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닌 겁니다. 김 여사님, 저 멀쩡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 깜빡하는 거지. 에이, 괜찮아요. 요즘 치매는 약도 좋아졌다던데.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녀 민지였습니다. 8살 민지가 어느 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자꾸 까먹어요? 민지야,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제 머리가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나도 못 알아볼 수도 있대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절대로.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병원 가야 해요. 약 먹으면 나아진대요. 저는 민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서진이 제 약통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혈압 약통에서 알약들을 꺼내더니 다른 봉지에서 꺼낸 하얀 알약들을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고 꺼낸 약들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 다음 날 저는 서진 몰래 약통을 들고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님, 이게 정말 고혈압 약 맞나요? 약사는 알약 하나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 네, 고혈압 약 아닙니다. 그냥 비타민C하고 종합 영양제 섞인 거예요. 누가 바꿔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진은 제 고혈압 약을 빼고 아무 효과도 없는 비타민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혈압 관리가 안 되고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치매라고 말하고 다닐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문정아, 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30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문정은 제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야, 그거 범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문정아, 증거가 없어. 내가 뭘 봤다고 말해봤자 서진이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야. 오히려 나한테 치매 있다고 할 거야. 문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조카 있잖아. 변호사야. 가족법 전문으로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변호사?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괜찮아. 상담은 무료로 해줄 거야. 일단 상황이라도 설명하자. 그렇게 저는 변호사 김도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42세의 김도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네. 이건 경제적정서적 학대고 법적으로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약을 바꿔치기 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도윤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집 명의가 어떻게 되죠? 제 명의요. 네. 도윤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그 집이 아주머니 명의라고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도윤 변호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아주머니가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 부부가 아주머니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주인이잖아. 10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분이 왜 아주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요양원에 보내서 집에서 내보내려는 것. 둘째, 도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법적으로 정신적 무능력 상태로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후견인이 되고 아주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집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머니 동의 없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부터는 모든 걸 기록하세요. 대화 내용, 이상한 행동, 전부 다요. 그리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는 약하지 않아요. 그 집의 주인이고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있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서진의 책상 서랍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서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서진과 민석은 모두 외출했고
민지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증거를 모으라고 했지. 그때 서진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진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과 액세서리, 두 번째 서랍 영수증과 청구서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서랍 속에는 투명 파일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겉면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 마이너스 절대 버리지 말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박영희, 매수인 김태현, 매매 금액 8억 5천만 원. 계약서 하단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서명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하긴 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 정신감정 의뢰서. 환자명 박영희 67세. 증상 기억력 감퇴, 시공간 지각 장애, 언어 장애. 보호자 의견 최근 6개월간 증상 심화, 요양원 입소 검토 중. 아래에는 서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이미 병원에 제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 요양원 입소 신청서. 입소자 박영희, 신청인 최서진 며느리. 특이사항 침해 2단계 추정, 단독생활 불가. 세 곳의 요양원 브로셔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서울 외곽, 면회도 어려운 곳들이었습니다. 파일 맨 뒤에는 서진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1단계 약 교체로 건강 악화 침해 의심 환경 조성 완료. 2단계 이웃들에게 소문 확산 진행 중. 3단계 정신감정서 발급 11월 중 완료 예정. 4단계 법원에 후견인 신청 민성 명의. 5단계 집 매각 계약 이미 김태현과 구두합의 완료. 6단계 요양원 입소 12월 목표. 7단계 매각 대금 수령 후 부채 청산. 주의 민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할 것. 의심하면 엄마 건강 걱정이라고 둘러댈 것.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파일 옆 서랍을 더 뒤지던 중 빨간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종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카드사 4곳에서 온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한카드 3,200만 원, 현대카드 2,800만 원, 삼성카드 4,100만 원, 롯데카드 2,100만 원, 총 1억 2,200만 원. 서진은 제 모르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청구서 뒷면에는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집만 팔면 다 해결됨.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했던 거죠.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그랬죠. 모든 걸 기록하세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하고 서류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약서, 메모, 청구서 모든 것을 40장이 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파일을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왔어. 그래요? 그럼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오늘 손님 온대요. 알았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저는 도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진 40장, 매매 계약서 위조, 정신감정 의뢰서, 카드빚 1억 2천, 전부 있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진 전부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40장을 전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친구 3명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고 서진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시죠? 근데 요즘 좀 깜빡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치매는 빨리 발견해야 해요. 맞아요. 약 먹으면 진행 늦출 수 있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서진은 그날 밤 내내 친구들에게 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정을 만났습니다. 문정아,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영희야, 준비됐어? 응.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정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오후에 도윤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사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 조용히 며느리를 고소하고 합의를 보는 것. 둘째, 도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완전히 끝낸다는 게 며느리가 계획한 패밀리 미팅이 있다면서요? 거기서 아주머니가 직접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웃들,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끝까지 가겠어요. 도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까지 절대 티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 할 거예요. 시누이도 오고 이웃분들도 몇 분 초대했어요. 어머니 건강 문제 때문에 다 같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이야기하자.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안 될 거야.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집 거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언니 부부, 민석의 여동생 신우이, 1층 김 여사와 옆집 이부장, 서진의 친한 친구 3명, 그리고 민석과 서진, 모두가 커피와 다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접시를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모였네. 좋아. 서진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잠드신 적도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혼자 두면 위험해요.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아, 요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치료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어.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저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소유자 박영희. 등기 날짜 2012년 3월 15일.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 얹혀 산 게 아니에요. 제 집에 아들 부부를 들인 거죠. 김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서진 씨가 그동안 공짜로 산다고 한 건? 네, 아들 부부가 10년간 무료로 살았어요. 전세금도 월세도 한 푼 안 냈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적 없는 매매 계약서예요. 8억 5천에 집을 판다는 내용이죠.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명 필적 감정도 받았어요. 제 서명이 아닙니다. 위조예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저는 세 번째 서류, 약국에서 받은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먹던 고혈압 약을 며느리가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약사가 확인했어요. 제 약통에 든 건 고혈압 약이 아니라 그냥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저는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내 아내는 나를 아프게 만들려고 약을 바꿔치기 했어. 그래야 내가 치매처럼 보이니까.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빨간 봉투를 꺼내 서진 앞에 던졌습니다. 며느리 카드빚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서진의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곡 카드사에서 온 최종 독촉장이에요. 합계 1억 2,200만 원. 저는 청구서들을 하나하나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제 집을 팔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제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 돼야 했죠. 저는 마지막 폭탄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직접 쓴 그 메모.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며느리가 직접 쓴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1단계 약 교체로 건강 악화. 2단계 이웃들에게 치매 소문 확산. 3단계 정신감정서 발급. 4단계 후견인 신청. 5단계 집 매각. 6단계 요양원 입소. 7단계 빚 청산.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의사항 민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할 것. 민석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이게 대체 무슨...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 씨, 제가 그때 영희 씨 치매 있으시다며요? 물어봤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저는 당신이 일부러 소문 퍼뜨린 거였어. 옆집 이 부장도 화를 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노인 학대고. 민석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민석아, 너는 몰랐을지 몰라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엄마, 10년 동안 내 엄마가 창고 같은 방에서 자는데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봤니?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공짜로 산다고 소리칠 때 한 번이라도 막았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도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의 등장에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도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서진 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둘째,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셋째, 약물 교체권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부터 최서진 씨는 박영희 어르신에게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리고 민석아.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2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이건 내 집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없어. 도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거부하실 경우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서진의 언니가 서진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진아, 당장 일어나. 너 완전히 미쳤구나. 언니, 1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숨긴 거야? 우리 부모님 알면 기절하시겠다. 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노인 학대를 해.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10살 손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서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계단을 내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할머니 괜찮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서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충격이네요. 노인 학대라니 믿을 수가 없어. 거실에는 저, 민석, 서진, 민지, 그리고 도윤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고 민석은 그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2주 안에 짐 싸. 민지는 내가 키워. 네. 그리고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패밀리 미팅이 끝난 그날 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방해전의 창고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석과 서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빚? 1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숨긴 거야? 나한테도 숨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이어폰을 끼고 그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7시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들어와. 민석은 제 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서진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민석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내가 창고 같은 방으로 쫓겨났을 때 너는 봤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지.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가 나한테 공짜로 산다고 소리칠 때도 너는 옆에 있었어. 그런데 막지 않았어. 죄송해요. 내 생일날 서진이 친구들이 집을 차지했을 때도 너는 그냥 휴대폰만 봤지. 저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서진이를 사랑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기도 했어. 엄마, 엄마를 지키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둘 다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선택조차 하지 않았어. 민석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알았어. 뭐? 서진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구는 거 다 알았어. 그런데 나는,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항상 치여. 과장이지만 실속은 없어. 집에 오면 서진이가 카드값 독촉하고 아이 학원비 타령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기 싫었어. 그럼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그건 핑계야. 알아요. 내가 약했던 게 아니라 비겁했던 거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진이랑 이혼할 거야. 그래? 응. 이미 마음 정했어. 어제 서진이한테도 말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민지는 내가 키울게. 서진이는 당분간 친정에 들어가기로 했어. 그래. 엄마, 그리고 나도 2주 안에 나갈게. 엄마 말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나중에라도 엄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아니야. 알겠어요. 민석은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지야. 민지는 제 옆에 조그맣게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아빠는 헤어질 거야. 그건 이미 알지? 응.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알고 있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내 엄마는 잘못을 했어. 큰 잘못이지.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엄마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너무 아팠거든.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이틀 후 서진이 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은 안 할게요. 제가 한 짓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저는 여전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지만은 봐주세요.
민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붓고 충혈된 눈, 바짝 마른 입술. 서진아. 네. 민지는 당연히 볼 거야. 민지는 내 손녀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는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계획적이었고 악의적이었어. 알아요. 내 약을 바꿔치기 할 때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니?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도 계속했지. 네. 저는 다시 돌아서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가렴.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서진 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요? 네. 형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대신 도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향후 어르신께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계속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네. 복수? 처벌? 아니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평화일까요? 도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합의 받아들일게요. 좋은 선택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진이 심리 치료 받을 것, 그리고 민지 면회할 때는 반드시 제 허락을 받을 것.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2주 후 민석과 민지가 짐을 싸는 날이 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고 짐들이 하나씩 실렸습니다. 민지는 인형 가방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가요. 그래, 민지야. 할머니, 주말마다 올게요. 아빠가 그러래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갈게. 그래, 엄마 나 더 나은 아빠 될게. 그리고 언젠가는 민석아, 네, 지금은 그냥 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문정이었습니다. 영희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 와. 저녁 같이 먹자. 그럴게. 잘했어, 영희야.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층 큰 방해전 제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제 방.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그 방.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그리고 저는 공책 한 권을 꺼내 적었습니다. 박영희의 새로운 인생 계획. 집 리모델링하기. 취미 찾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나를 위해 살기. 67세.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2월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날
저는 큰 방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집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방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3층 다락방이요. 밝게 만들어주세요. 누군가가 여기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창문을 크게 내고 벽지도 밝은 색으로 할게요. 2층 큰 방은 제 침실로, 1층 거실은 넓은 공용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어르신, 거실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요? 혼자 사시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리모델링이 끝난 뒤 문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 영희야,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치? 이제 진짜 내 집 같아. 근데 영희야, 거실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든 거야? 의자도 이렇게 많고. 저는 문정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문정아, 나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 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들? 응. 나이 들어서 외로운 사람들, 가족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희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작게 시작하자. 우리 동네 언니들 몇 명 불러서 모임 만들어 보는 거야. 정말? 응. 내가 사람들 섭외할게. 영희하는 공간만 준비해. 그렇게 영희 살롱이 시작됐습니다. 첫 모임 날 5명의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문정 70세, 김순자 65세 마이너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분, 이경희 68세 마이너스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는 분, 박미숙 63세 마이너스 최근 이혼한 분,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애 시집 정말 좋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 나이에 뭐 하며 살아야 할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남편 떠나고 나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경희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외국에 있어서 명절에만 잠깐 보고 평소엔 전화로만 하루 5분씩. 박미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30년 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63살의 새 출발이라니.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5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상처, 후회, 바람, 두려움. 저는 며느리한테 10년 동안 시달렸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학대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끼리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요.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요. 첫 모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이경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말고 뭔가 같이 만들어 보면 어때요? 만들다니요? 뜨개질이요. 저 원래 뜨개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뜨개질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명이 모여 뜨개질을 했습니다. 목도리, 방석, 인형. 제가 만든 게 삐뚤어졌어요.
괜찮아요. 그게 매력이에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모임 인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희 씨, 저희 친구도 데려와도 돼요? 그럼요. 환영이에요. 2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거실이 비좁아졌습니다. 영희 씨, 이러다 집이 터지겠는데요?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3층 다락방도 개방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방이에요. 책 읽거나 명상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쓰세요. 3개월째 영희살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요리 클래스, 각자 자신의 특별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시간, 화요일 뜨개질 모임, 함께 만들고 수다 떠는 시간, 수요일 글쓰기 모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시간, 목요일 영화 감상, 함께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금요일 자유수다, 그냥 모여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 어느 날 문정이 제안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중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많잖아. 전문가 좀 모셔올까? 전문가요? 응, 심리 상담사. 내 친구 딸이 상담사인데 부탁하면 와줄 것 같아. 다음 주 30대 후반의 상담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사 최민지예요. 어머, 우리 손녀랑 이름이 같네요. 상담사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10년 전에 떠났는데 아직도 보고 싶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할머니들이 울었고 위로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박미숙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녀라서 부끄러워요.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와, 대단해요. 63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손녀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 엄청 많네요. 거실에는 15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 친구들이야. 할머니, 친구 많아졌네요. 그치? 할머니도 이제 바쁜 사람이야. 민지는 할머니들에게 인사했고 할머니들은 민지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애가 영희 씨 손녀구나. 민지야, 할머니가 목도리 하나 떠줄까? 와, 정말요? 그날 저녁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응.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4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영희살롱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사로 써도 될까요? 기사요? 네, 시니어 여성들의 자발적 커뮤니티라는 게 너무 의미 있어서요. 다음 주 신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7세 박영희 씨의 기적, 영희살롱. 노인 학대 피해자에서 커뮤니티 리더로. 기사가 나간 후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할머니, 강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학대받던 시어머니에서 70명이 찾아오는 커뮤니티 리더로 세상은 참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 1년 후 2025년 11월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 저녁 저는 영희살롱의 글쓰기 모임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보니 서진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겸손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은 거실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내밀자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많이 변했네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신문에서 봤어요. 영희살롱.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1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치료요? 네. 심리 상담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담 치료 확인서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통제 욕구와 열등감이 있대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싸우셨고 저는 늘 더 잘 살아야 해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민석이랑 결혼하고 이 집에 왔을 때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따뜻한 가정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카드빚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미쳐갔어요. 나는 왜 항상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 살까?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이 우리 거고 팔면 빚도 갚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짓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아요. 약을 바꿔치기 할 때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요. 그런데도 계속했죠. 네. 빚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어머니보다 제 빚이 더 급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시급 9,860원짜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편의점? 네. 제 빚은 제가 갚아야죠. 친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도 일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1억 넘는 빚을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만든 빚이니까요. 저는 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맞나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에 2번 외부에서만 만나요. 어머니 허락하에요. 민지는 뭐래요? 처음에는 저를 안 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괴롭혔잖아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대화해요. 여전히 어색하지만요. 서진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지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비록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민지를 정말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해요. 제 목숨보다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왜 저한테 온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용서요? 네. 저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죄송한지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서진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한 짓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인정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당신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지한테만은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서진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행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뭘까? 저는 서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버린 거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문정이었습니다. 영희야, 방금 내 집 앞에서 서진 봤는데 왔다 갔어? 응. 무슨 일이야? 그냥 사과하러 왔어. 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 그래.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오늘 서진이 찾아왔다. 1년 만이었다. 그녀는 변한 것 같았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녀도 그녀의 길을 가면 된다. 그날 밤 11시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자고 있었어? 아니, 아직 안 잤어. 엄마, 서진이가 오늘 엄마 찾아갔다며? 응, 왔다 갔어.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민석아, 너도 궁금하구나. 내가 서진이를 용서했는지. 응, 안 했어. 그렇구나. 하지만 민석아,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길 바라. 민지 때문에라도. 고마워, 엄마. 민석아, 너는 어때? 요즘. 나는 괜찮아. 회사 다니고 민지 키우고 바빠. 힘들지? 힘들지.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엄마. 응?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쓰기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 용서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네. 용서와 놓아버림은 달라요. 용서는 상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놓아버림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던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증오도, 분노도, 집착도 다 내려놓는 거죠.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에 새로운 게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행복이든 평화든 새로운 사람들이든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날 우리는 용서와 놓아버림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진에게서 자유로워진 진짜 이유는 용서에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챕터 8 시작 -2년 후 2026년 11월. 시간이 흘러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영희살롱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매주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고 저는 6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신문에 또 나왔어요. 손녀 민지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민지는 키도 헐쩍 컸습니다. 또 뭐라고 나왔는데? 시니어 여성 리더십 사례, 박영애 씨의 영희살롱이래요. 저는 웃으며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69세에 꽃피운 제2의 인생. 박영애 씨, 노인 학대 피해자에서 100명 커뮤니티 리더로. 사진 속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영희살롱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니어 뜨개 작업실, 할머니들이 만든 수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수익금은 참여자들에게 배분, 시니어 요리 클래스, 젊은 세대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는 수업, 매주 토요일 20명 정원, 항상 마감,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가족 갈등, 우울증, 외로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세대 통합 프로그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할머니들의 멘토링,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 특히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박미숙 할머니 현재 66세의 자서전 63세의 이혼, 그리고 자유가 출판되었고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박미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애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숙 씨.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아니에요. 영애 씨가 손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살롱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강서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애 씨, 저희가 시니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문이요? 네, 영희살롱 모델을 다른 동네에도 확산시키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구청의 시니어 정책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69세의 공무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어느 날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TEDx솔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TED요. 친구 문정이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이거 대박인데.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나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되지. 자막 나가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2026년 10월, 저는 TEDx 솔 무대에 섰습니다. 500명의 관객 앞에서 조명이 저를 비추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69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저는 며느리에게 학대당하는 67세 할머니였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약을 바꿔치기 당하고 치매 환자로 몰리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18분 동안 풀어냈습니다. 약 바꿔치기를 발견한 순간, 변호사와 만나 증거를 모은 과정, 패밀리 미팅에서 반격한 이야기, 그리고 영희살롱을 시작한 이야기. 저는 67세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로 돌아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민석과 손녀 민지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 민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민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엄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진짜로. 알아. 이제 됐어.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TED 나왔다고. 저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이렇게 멋있지? 응. 할머니 완전 슈퍼스타. 일주일 후 서진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 TED 강연 영상 봤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어머니가 강연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용서하지 않았지만 놓아버렸다는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요. 민지를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제가 받은 가장 큰 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안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제 죄가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최서진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진아, 당신의 길을 잘 가길. 2026년 11월 16일 영희살롱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할머니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년 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희살롱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67세의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3년 후 마이너스 2027년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영희살롱은 이제 서울 5개 구의 지점을 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강서구 본점에서 할머니들과 뜨개질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지가 중학생이 되어 학교 숙제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로 내 인생의 롤모델 써야 하는데 할머니 쓸 거예요. 정말? 응. 할머니가 가장 멋있어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멋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더 멋있는 거잖아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70세의 봄.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4월 15일. 오늘로 내가 영희살롱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 3년 전 나는 학대받는 할머니였다. 오늘 나는 100명을 이끄는 리더다. 3년 전 나는 창고 같은 방에서 잤다. 오늘 나는 햇빛 가득한 방에서 잔다. 3년 전 나는 눈물만 흘렸다. 오늘 나는 웃음꽃을 피운다. 무엇이 변했을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다. 내가 변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고 이제는 안내자다. 67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을. 박영희 70세. 오늘도 내 인생을 산다.